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무역대금 결제론을 강의하는 유승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학기의 무역대금 결제론은 기본 교과서로는 김종석 교수님의 국제무역결제 이해를 하고요. 또 그 구종선 교수님의 무역대금 결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책 중에서 뭐 이렇게 선택하셔서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김종석 교수님의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던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종순 교수님의 책을 구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이 둘 중에 책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뭐 그렇게 선택해서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가능한 한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책을 참고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는 비대면 강의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상황을 보고 기본은 대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 코로나의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면 그 상황에 이제 맞춰서 비대면이 불가피하다면은 비대면 쪽으로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 비대면 강의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수강 기간 내에 로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은 시간에 강의 시간에 로딩을 하거나 또는 강의 시간 전에 로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은 로딩이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로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 전체적으로 지금 비대면을 다 모든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로딩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알림 같은 걸 설정해 놓고 올라올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무역 결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는 제가 그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최종 수강자가 결정날 쯤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초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무역결제의 기초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헤비하지 않고 조금 간략하게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죠. 무역결제다. 자, 이게 이제 무역이란 것은 한 가지, 무역은 국내 무역, 국제 무역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은 국제 무역을 이야기를 하겠죠. 국제 무역이다. 즉 다른 나라 간, 국적이 다른 나라 간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적이 다른 나라 간의 어떤 그 거래,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payment, 즉 결제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뉴스를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파산을 했다, 기업이.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란 게 무엇이냐 이거죠. 유동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란 것은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보통 유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유동성 위기란 것은 뭐냐? 파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파산이 되었다는 것은 갚을 돈을 갚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은 갚을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건전한 어떤 그 유동성 위기로 파산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 기업이 장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것도 이제 거기에 속하겠지만 큰 범주에서는 그것보다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그 돈을 받지 못해서 갚을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난다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드래프트, 즉 드로우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이란 것은 일종의 이제 약속어음이죠.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이 가장 건전하지만 기업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사정 때문에 보통 약속보험을 끊어줍니다. 약속보험을 이제 2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끊어주죠. 그건 무슨 말이냐? 먼저 물건을 인수하고 돈은 2개월 내지는 3개월 후에 와서 받아가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보험을 받은 그 매도인은 판 사람은 국내 거래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이걸 가지고 2개월, 3개월 만기일이 있다가 그 약속금이 새겨진 은행에 찾아가죠. 그죠? 은행에 찾아가서 그걸 내밉니다. 그 내밀면은 은행에서는 이 사람 뭐 1억 원을 오늘까지 지불하기로 했네. 라고 해서 우선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금을 발행한 사람의 어카운트, 즉 계좌를 봅니다. 그죠? 계좌를 보면서 1억 원이 있으면 그 은행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받으러 온 약속금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1억 원을 내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1억 원을 오늘 만기까지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급일이 되어 있는 어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어카운트, 즉 계좌에 1억 원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그걸 이제 부도라 이야기죠. 또 bankruptc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도는 뭐 조금씩 기간을 주죠. 뭐 왜냐하면 갑자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을 넣지 까먹고 있을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경고하고 며칠 기다려 보겠죠. 자, 근데 돈이 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2차 부도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최종 부도가 돼서 그 기업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처럼 결제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기업이 아무리 많이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이 적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시란 것은 내가 써야 될 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기업을 bankruptcy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피해자를 갖다가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금 결제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국내 간의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달려가죠. 그죠? 달려가가지고 돈 주세요. 국내니까. 우리는 비자도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그 돈 줄 사람하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대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완화된 결제 방법도 사실은 뭐 큰 무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간의 결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제 간의 결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역 대금 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면 이 무역 대금 결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되는 거죠.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물건을 갔는데 돈이 안 온다. 그럼 국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이든 호남이든 충남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뭡니까? 우리가 바로 몇 시간 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해외도 몇 시간 만에 갈 수가 있는 데가 많지만 해외는 제약이 있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죠. 우리 그것을 이제 여권이라는 문서가 증명을 해주죠. 내가 자유롭게 이 나라를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상대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자격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권과 비자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런 경제적이나 뭐 아무런 어떤 크라임이 없다, 뭐 어떤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나라의 뭐 어떤 뭐 기관 시설이 파괴돼서 공항이 폐쇄가 됐다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뭐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제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다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받기 전에 가장 확실하게 결제를 확보할 수 있는, 물건과 동시에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금 결제는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금 결제가 안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죠. 물건만 주고 결국은 수출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결국은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금 결제에 대한 시큐리티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국제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은 국내는 어떻습니까? 속지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민사상의 사건들은 모두 국내에 있는 그 한국 법원과 그다음에 한국 법의 법원, 그죠? 그것의 어떤 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의 지배 안에서 재판받고 하죠. 적용받고 하죠. 자, 그런데 국제 간의 어떤 분쟁은 일정한 정해놓은 어떤 룰이 없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일단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당사자 간이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에서 판결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그걸로 최우선으로 하죠. 자, 근데 그것이 일단 명시되지 않았다면은 우선 또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것인지 판단을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확정하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국제 간의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확실하게 대금 결제의 어떤 시큐리티를 확보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금 결제라든지 대금 결제에 관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금 결제뿐만 아니라 계약론도 이번 학기에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대금 결제의 기초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계약론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국제간 계약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분쟁을, 가장 신속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하고 그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 그죠? 그것이 이제 계약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동이 되어 있지만, 자, 그럼 이제 결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물건을 보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금 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금 결제라는 것은 결국은 매도인, 물건을 인도한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가 매도인, 그죠? 매도인, 판 사람이다. 셀러 또는 엑스포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용어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역에서의 어떤 그 용어는 같은 용어지만 단계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을 잊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에서 물품 매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 물건을 인정.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이제 물건을 매수했다 해서 매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물건 뭐 주고 물건 바로 받고 뭐 와서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 그죠? 가서 주고 바로 받고 이게 가능하죠. 근데 국외는 그게 불가능하죠. 바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바로 따라가서 돈을 받아서 현금을 들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또 이제 현금의 돈에 관한 것은 외국환관리법이라는 그러한 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죠. 그죠? 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이 이행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 바로 동시에 주고받고가 안 된다. 그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제에 관한 어떤 합의와 그러한 그 결제를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계약 물품을 조달하고 선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죠. 선적에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주노선 같은 경우는 한 12일, 12일, 뭐 빠른 데는 8일 이렇게 걸리죠. 배로 가더라도. 그곳은 빈번하게 왕래가 있는 곳이라서 트랜스포테이션 자체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맞죠?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유럽도 거기 속합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아시아 국가들 이런 부분들에는 선적이라든지 또 물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갖다가 인도하는 시기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운송 서류를 송부하고요. 이 운송 서류를 송부하는 주된 이유가 이 운송 서류를 송부하는 주된 이유는 이 운송 서류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수입업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왜?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커스텀 라인이 있기 때문이죠. 커스텀 라인. 즉 관세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관세 지역. 그죠? 보세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와 달리 운송 서류를 가지고서 세관에 신고하고 그 커스텀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세관을 통과해야 된다. 면세구역을 통과해야 된다. 보세구역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운송 서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를 송부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의 운송서류, 그 다음에 뭐 DA, DP에서의 운송서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운송서류가 있어야 된다. 운송서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겠지만 뭐 선화증권이나 패킹리스트나 여러 가지 어떤 운임이나 커머셜 인보이스 같은 상업 송장이나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부과해야 될 것이라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이제 서류들을 우리가 운송 서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관은 결국은 운송 서류와 어떤 상업 송장 등을 기초로 해서 그 물건의 가액을 갖다가 파악하고 그 가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찾아서 대금을 찾을 수 있는 정서를 보내는데 시간이 들겠죠, 그죠? 자, 수입업자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물건이 가고 그다음에 대금이 지급되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의 인도와 대금이 지급 사이에는 시간의 어떤 인터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대금을 적절하게 가장 안전하게 회수하지 못한다면 대금은 회수 불능 위험에 처입니다. 자, 물건 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오더를 받아놨는데 오더가 취소될 수가 있겠죠? 수입업자가. 그런데 이제 또 물건을 갔는데 나중에 후불을 받는다면요. 후불 지불한다면 물건이 상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운송 도중에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금을 회수 불능할 위험이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간에게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에서 대금 결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의 신용 상태가 변화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비즈니스란 것은 얼마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변할 때는 초기에 나중에 신용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만은 초기에는 아주 그 수입업자가 튼튼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다가 수출업자와 서로 이제 그 거래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은 이제 수출업자도 돈을 제때 꼬박꼬박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좀 뭐 우리가 서로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느슨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입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허다하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가 때론 근데 때론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몸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만 못한 경우, 그죠? 그래 됐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공급하던 사람이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국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무역에서 사실을 숨기고 이제 이런 사실을 생기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그걸 이제 어떤 부당이득을 그죠? 가지려고 하는 경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외상 매출금, 즉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가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해결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엄청난 비용이 들죠. 엄청난 비용. 물론 중재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중재는 결렬되면은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중재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쌍방중 일방이 그것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재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가 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 중재는 재판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또 중재로 인해서 확정이 돼버리면은 또 다른 어떤 구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재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중재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국제 간의 분쟁은 해결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국제 간의 분쟁은 해결이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국제 간의 분쟁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판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금 횟수 불능 위험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거래의 특성 중에 대금 횟수 불능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환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수출자의 입장입니다. 그죠? 자, 수출자의 입장은 처음에 수출자의 입장은 뭐가 좋게 좋습니까? 내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좋겠죠. 내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죠? 그러면 내가 달러를 더 많이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달러를 더 많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수출을 할 때는 유리한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우리보다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것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것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율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평가절하되면은 수출은 더 증가합니다. 그죠?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1달러를 가지고 한 개를 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돈의 가치가 1달러당 800원이다 하고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 버렸다. 그죠? 우리 돈의 가치가 증가했다 하면은 상대는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를 살 수 없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대가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금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금을 회수하려면은 우리는 미국 돈의 가치가 우리 돈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더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살 때하고 내가 팔 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금을 회수할 때하고 돈의 가치가 틀려진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역으로 어떻게? 그건 이제 기업이 어떤 류의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한다. 즉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 돈의 가치가 더 어떻게 돼? 미국 돈보다 우리 돈의 가치가 더 커지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더 커지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수출할 때하고 수입할 때하고 이제 환율이 틀려져 버리면은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엄청난 뭐 100억, 200억 이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1달러에서 100원이 떨어지고 100원이 올라가고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환율 변동에 대한 환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렌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스 페이먼트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성. 한 만큼 주는 거죠. 한 만큼. 자, 건물이 올라가는 거, 공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 즉 공장주는 공장을 지어주는 수출업자에게 어떻게 돈을 주냐면 progress payment. 이제 한 20% 진척이 됐다. 그러면 20%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 지급할 때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나중에 30% 지급할 때 환율하고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시간 인터벌이 큽니다. 그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환율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환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하죠. 자, 수출업자, 아까 그 프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렌트 한다고 다 자기 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결국 그 돈이 이자이익이죠. 자기 돈을 쓰든 은행 돈을 쓰든 이자에 대한 어떤 뭡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죠? 이자가 발생하면 이 이자는 결국 뭡니까? 이 이자는 내가 지불한다면, 빌려서 지불한다면 이것도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으로 한다면 이걸 은행에 넣어놓았다면 결국 그것도 뭡니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것도 손실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빌리든 내 돈을 하든 간에 모두 이자 문제, 이자에 대한 것은 하나의 원가로서죠. 원가로서 손실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금 한 보름 가고 뭐 한 달 가고 이런 것들은 뭐 큰 이자의 어떤 발생, 물론 그것도 금액이 크면은 크겠지만 어떤 소규모의 어떤 트레이딩에서는 이것이 또 큰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빈번되거나 또는 여러 번 반복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클 때는 이런 기간에 따른 이자 발생도 큰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의 특성은 첫째, 대금 회수가 위험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이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공감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중간에 우리가 바로 돈을 보내고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TT 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 자, 뭐 최근에 신용장보다도 TT 거래가 늘었다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는 거죠. TT란 것은 자사하고 본사 간에는 신용장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추심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같은 회사인데요. 그래서 속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데 보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큰 기업들이 자회사들 간 또는 내부 간의 어떤 거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이 서로 간의 어떤 자국 기업들, 즉 자사 기업들하고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페이먼트의 결제 중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전체 무역의 어떤 유형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기본은 TT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들, 다국적 기업화가 되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의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서로가 믿고 있으니까 TT가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간의 거래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의 거래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신용장 거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ADP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심 거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필수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중개를 하거나 또는 보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도요. 국가에서는 외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외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balance of payment다. 자, 국가도 뭐와 같습니까? 국가도 가계와 같죠. 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이 쓰는 돈 없이 뭐 통장도 모르고 어디다 꿍쳐놓고 있다가 자 들어온 대로 받아놓고 나가는 대로 그냥 돈을 줘버린다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필요할 때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주머니에 오늘 돈 한 10만원 넣어서 갔어요. 그죠? 근데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뭐 서로서로 내고 이러는데 정신차려가 내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겠지만 생각하고 나는 결정적으로 딱 집에 돌아가는 택시비가 없어요. 그건 왜입니까? 그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가든 차입이라는 걸 하죠. 차관도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 했는데 결국 그걸 갚아야 될 때 어떻게? 갚아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또 국가만 갚느냐?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국적의 은행들이 다른 국외의 은행들로부터 빌린 것.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또 빌린 것들. 이것도 또 나중에 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자면 결국 어디서 갚습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달러를 가져가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달러를 국가가 관리를 안 한다면 나중에 국가가 뭔가를 갚아야 할 때 뭐 어떤 부분이죠. 작게는 사기업이 뱅크럽시가 되겠지만 크게는 국가가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외국환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돈 줄 거 있다 해서 들고 나가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함부로 들고 들어올 수도 없고 함부로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목적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국환 은행이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법규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관계법이죠. 그 다음에 국제통일규칙 범위 내에서 무역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법의 관리 내에서 법과 규칙의 관리 내에서 페이먼트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금 결제 당사자 이렇게 나오면 당사자.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채권자라는 것은 물건을 인도한 사람이 이건 엑스퍼트가 됐어. 엑스퍼트, 그죠? 컨사이너. 그래서 내가 준 사람, 엑스퍼트,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단계에서 변하는데 이제 베네피셔리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일단 신용장 거래에서는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자다. 돈을 거머쥐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 수출업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다. 채무자는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람, 매수인, 수입업자 또는 은행을 우리가 채무자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지금 이제 제너럴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금 결제의 시기다 이러죠. 대금 결제의 시기는 자 이것들을 이러한 대금 결제의 종류들을 지금 그냥 한번 스캐닝 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대금 결제의 방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겠죠. 선지급이다. 우선 준다. 이거죠. in advance다. 이걸 갖다가 이제 in advance. 우선 준다. 그죠? 우선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준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선 준다는 것이 선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준다. 자,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보통 TT란 말 많이 들어봤죠. TT한다, TT한다. Telegram Transfer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우체국 같은 데 가죠. 그죠? 우체국 같은 데 가면 전신환으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가면 이제 그 뭡니까? 온라인으로 바로 보내는 거 있죠. 그죠? 이런 방식이 이제 뭐 이런 ATM 기기가 거의 없었죠. 그러면 어디에 가냐?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제 부의금도 보내고 축의금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걸 보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게 옵니다. 오면은 이제 전보 비슷하게 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가면은 돈을 이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우체국에서 그 기능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텔레그램 트랜스퍼 in advance.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죠? in advance. 그러니까 in advance라는 게 꼭 붙어야 됩니다. TT는 그냥 송금환을 이야기하는데 돈을 보낸다는 거지. 직접 어떤 어카운트로 계좌를 보낸다는 것이 후불이 될 수도 있고 선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in advance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TT in advance 미리 보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돈을 전신환으로 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은행에 가서 뭐 TT 송금하겠습니다 하면 은행 직원이 신청서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의 내용들을 하고 요즘에 이제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돈을 보내는지 이것이 학비면 학비 그 다음에 이것이 물품 대비용 물품 대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상업 송장 그 물건에 대해서 견적받은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학비 같으면 학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돈이 왜 나가는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돈 보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규제가 있고, 한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함부로 돈 보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죠. 증명사료만 제출하면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W입니다. Cash with Order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면서 돈 바로 주죠. 그래서 그게 CW입니다. Cash with Order입니다. 마트 가서 바로 현찰 박치기. 쉽게 이야기하면 현살로 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물건 바로 주고 그죠? 그러면 이제 물건하고 현금하고를 바로 맞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수출국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출국에 뭐 일부러 사람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대리점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해서 바로 물건 보고 바로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지급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내가 또 요거 이제 맞바꾸기가 아니라 선지급이에요. 선지급 지금 얘기한 거 미리 주는 거죠. 물건 오기 전에 cash with order. cash with order라는 것은 order와 동시에 캐시를 미리 주는 거죠. 그것이 CW다 이렇게 해죠. CW. 자, 그 다음에 동시지급입니다. 동시지급은 뭐냐면은 물품을 인도하고 동시에 지급하는 거죠. 그죠? 요게 우리가 COD라는 게 있습니다. COD, Cash on Delivery. 그 다음에 CAD, Cash Against Documen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맞바꾸는 거, 그죠? Cash on Delivery 같은 것은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 자, 맞바꾼다는 것은 왜 맞바꿔야 될까요? in advance 하지 않고 왜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맞바꿉니까?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물건을 확인하자. 물건 만나보자. 그러니까 돈을 줘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 그죠? 시비가 돈 주고 나서 시비가 붙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 귀중품 같은 거죠. 귀중품 같은 거. 그다음 한번 개봉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리펀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다시 돈 안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살 사람이 on delivery 할 때 잘 보고 캐싱해야죠. 그죠? on delivery 할 때 잘 보고 캐싱해야죠. 그래서 cash on delivery. 즉 뭐냐? 직접 현물을 보고 그 다음에 현물이 문제 없는가를 보고 바로 검사한 후에 물품하고
대금하고 교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캐시 온 딜리버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계약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는 선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의 대리인에게 일단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관한 후에 창고에 이제 갖다가 선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검사하고 창고에서 인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리인에게 대금을 결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대리인은 이제 수출업자에게 그거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 on delivery 하면 현장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현장에서 확인하고 준다 이거죠. 통관까지는 하다. 통관까지 다 하자. 통관까지는 하긴 둡니다. 두고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이제 물건 맞네 했을 때 돈을 준다 이거죠. 그죠? 보통은 이제 근데 통관까지 하는 경우 즉 on delivery인데 근데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 주고 통관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통관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죠. 통관까지 해놓고 다시 이거 아니다 그래버리면은 좀 부담이 생기잖아요. 아니다 할 사람도. 그러니까 뭐 통관 보통은 뭐냐 현장에 이제 on delivery이기 때문에 그게 국 외인 경우에는 그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국 외인 경우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on delivery 할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국내에서 딜리버리 하고 돈 주고 이제 이걸 선적해가지고 통관까지 하는. 이제 그거는 뭐 앞뒤가 조금씩 바뀌어도 된 거죠. 통관 부분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확인하고 make sure 하고 그 다음에 payment 한다는 거죠. make sure 하고 payment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다. 자,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일단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자 없을 때 돈을 주는 것이 CO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D가 있습니다. 그죠? CAD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CAD는 자, cash가 돼요. 돈을 준다. 자, against라는 것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대항해서 이런 뜻이에요. document. 즉 서류에 대항해서 서류에 대항한다는 말은 서류 주면 이 말입니다. 서류 주면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서류를 갖다가 받고 돈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선적하겠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인도합니다. 그죠? 대리인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게 되겠죠. 대리인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자,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송부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서류와 대금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서류와 대금을 against라는 서류하고 대금하고가 against 서로 부딪혀 있다. 부딪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뭐냐? 결국 뭐냐면요. 그래서 CAD 같은 경우, Cash Against Document는 돈하고 다큐멘트를 바꾼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것입니다. 수출업자가 수출합니다. 그죠? 수출하면 선적 서류가 나오겠죠. 이제 배에 실었다는 선적 서류.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이제 선적 서류에는 선화증권 같은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역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커스텀 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커스텀 라인을 통과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죠. 패킹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배 운임에 관한 아까 얘기했지만 선화증권이라든지 실었다는 거.
또는 선화증권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운임도 포함되어 있지만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세관에서 뭘 먹이고 있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입업자가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찾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큐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 다큐먼트가 있어야지 수입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의 경우는 신용장을 통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수출업자가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한다 합시다. 그러면 물건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물건을 실었다는 여러가지 운송수수료가 나오겠죠. 그거를 한국에 있는 그 수입업자의 대리인, 즉 미국 어떤 회사의 지점이나 아니 대리인에게 그 서류를 넘겨주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서류를 줘야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잖아요. 서류를 받는다. 그럼 돈을 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서류 받고 돈 주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CAD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 내가 미국으로 물건을 보냈어요. 그럼 선적 서류 나오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누구한테 돈을 지급받습니까? 돈을 누구한테? 즉, 미국 수입업자의 지사, 한국 지사에 가서 이거 서류를 제출하면서 돈을 받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신용장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서류 못 받겠습니다. 이래버리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류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서류를 안 받으니까 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출업자는 어떻게? 자기 물건만 미국으로 보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적 서류를 인수 거절한다. 그럼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죠? 물론 물건을 찾아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그죠? 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AD가 가는 이유는 처음에 LC, 즉 신용장으로 하다가 나중에 신뢰가 쌓이고 내부 구조를 서로가 잘 알게 되고 이럴 때는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조금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첫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장은 수수료를 은행이 받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용장을 개설할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죠? 은행에서 대부를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 금액만큼 은행이 우선 선지급을 해주니까요. 그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죠. 서류를 꾸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CAD를 쓰는데요. CAD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선적 서류를 준과 동시에 뭔가 그 대리인, 즉 수입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로부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물론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내고라고 하죠. negotiation을 하죠. 신용장을 열었을 때 똑같은 절차를 우리는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다? 선적 서류를 이 대리인이 선적 서류를 갖다가 즉 인수를 거부할 때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아까 있는 캐시 온 딜리버리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요거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즉 미국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고 수입 통관 다 하고 확인해 보고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돈의 지급이 늦어지겠죠. 그죠? 요거는 돈의 지급이 요거는 어떻다고? 빨라지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제 COD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고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검사하고 뭐 가져가자 이런 조건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CAD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가기 전에 이거는 일단 선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선적하기 전에 특정한 근데 이 딜리버리라는 것의 어떤 장소를 보통의 딜리버리라는 것은 도착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수입자의 도착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도착지를 국내의 어떤 예를 들어서 국내의
특정한 뭐 보세구역이라고 하고 거기서 그까지 수출자가 가고 거기서 확인하고 돈을 받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걸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나라로 보내고 또는 뭐 보내는 거는 수출자가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또 도착하면 이제 통관하고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혼합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죠? 딜리버리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지급이라 이 말이죠. 후지급이라는 것은 뭐 뒤에 주는 겁니다. 뒤에 주는 거 오픈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해요. DA다 이렇게 아까 DA다 아까 DADP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document against acceptance다. 자, 이거는 이제 open account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카운트를 열어놓고 있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뒤에 정산한다. 이걸 갖다 오픈 어카운트. 오픈 어카운트라는 것은 후에 정산하자. 우리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가 수입을 내 것도 수입하고 네 것도 수입하고 왔다 갔다 한다. 나도 팔고 니도 팔고 양 쌍방간에 팔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보고 이제 자 이거 이렇게 네 얼마 내 거 가져왔고 당신 얼마 당신 건 내가 얼마 가져왔고 그럼 얼마 더 줄 게 있네. 이거 이제 정산하는 걸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외상 거래다, on credi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document against acceptance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죠. document를 against 하면 아니라 document하고 acceptance 가 대비되어 있다. 아까 cash하고 뭡니까? 그게 이제 아까 딱 그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document하고 그다음에 cash against document CAD가 있었죠. CAD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document against acceptance입니다. acceptance라는 것은 뭘 acceptance 하냐? 그럼 자 서류를 주겠다 이거죠. 아까는 캐시를 주면 서류를 주겠다 이거였죠, 그죠? cash against payment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큐멘트를 acceptance 하면 주겠다. acceptance라는 건 뭐냐? 환음을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환음. 즉 환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음은 약속어음이죠. 아까 이야기한 소위 이야기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즉 돈 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약속어음이라 하는데요. 환음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환음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요거는 돈 받을 사람이 내가 너한테 줄 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저거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다른 의미는 내가 너한테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 돈 받을 권리를 당신에게 이전한다.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한 것들을 요 환음을 인정하는 것, 이걸 갖다 acceptance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 소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채무자, 수입자야,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자,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 바로 환음입니다. 이 환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하면 acceptance라고 합니다. acceptance. 매입한다. 인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자, 지금 바로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돈을 바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네가 나한테 돈을 몇 개월 후에 또는 뒤에
준다는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라, acceptance 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agree 했을 때, 그 환음을 인수했을 때 그제서 이 사람이 수입업자가 찾을 수 있는 다큐멘트들, 서류들을 수출업자가 건네준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것은 수입업자의 지역에 있는 수출업자의 대리인이 제시를 하겠죠. 그죠? 그 대리인은 지사도 될 수 있고, 대리인도 될 수 있고, 은행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신용장 거래의 절차는 아닌다. 즉, 신용장 거래와 같은 절차지만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신용장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신용장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불 절차다. 신용장에서 이거는 갖다가 이제 usence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usence. 그죠? 자, 그래서 기한부, 이제 나중에 지급한다. 기한부, 일람미아의 기한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의 이제 방식이 있다. 자, 어쨌든 요런 것들도 요 뒤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칙이란 것이 뚜렷하게 선지급, 후지급 뭐 이게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이어나 셀러가 이런 용어들을 끄집어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 배워야 한다. 그죠? 자, 그럼 혼합 지급은 뭐냐? 기간이 오래되는 거 있죠. 기간이 오래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복합적으로 지급합니다. 저 후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선지급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레스 페이먼트, 기성 하는 걸 봐서 또 지급하는 거.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거는 하는 걸 봐서 지급하는 것은 일단은 후지급에 해당을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누진 지급 방식이죠.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니까 여기 혼합됐다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또 100% 후지급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공정별로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프로그레스 페이먼트다. 프로그레스 페이먼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10% 했을 때 좋다. 10% 했을 때 주는 거는 자 보세요. 10% 했을 때 주는 거는 처음부터 주지 않는 공사도 안 했을 때 주는 것이 처음 시작부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지급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 공정 100%로 봤을 때는 먼저 지급해 준 거죠. 원래 100% 후지급하려면 100% 공정이 다 끝나야지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 됐을 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선지급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맨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는 선지급으로 봤을 때는 10% 됐을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후지급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혼합되어 있다. 건설 플랜트 같은 거, 대형 거래소 주로 이행하는데 이걸 갖다 영어로는 progress 진행되는 것을 봐서 하는 paymen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progress payment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기성이다 이렇게 기성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요 뒤에 부분은 대금 결제의 통화 수단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